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부터 시장에서 살펴보면 좋은 테마들을 제가 한번 키워드로 풀어드릴 테니까 남은 방송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보물선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절대 강자라고 하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였죠.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 이 왕좌의 자리는요, 항상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구글이 나타났죠. 우리도 칩 만들 수 있어! 라면서 반 엔비디아 연합으로 치고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는 저희가 여기서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저희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시장에서 반도체의 왕은 엔비디아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도 포함해서 주가가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구글의 새로운 칩이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전세가 역전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바로 TPU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기존까지는 우리가 GPU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TPU가 뜨게 되면서 TPU는 또 뭔지, GPU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TPU를 살펴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제가 왼쪽에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왼쪽의 이미지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리모까지 쓰고 굉장히 호텔 주방장처럼 생겼잖아요. 자, 호텔 주방장은 GPU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요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만능이에요. 한식도 할 수 있고 일식도 할 수 있고 양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TPU라는 사람은요, 공장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 많은 것들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김밥만 먹고 싶어요 하면 그 김밥을 입력시켜서 김밥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특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 요리사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맞지만 우리가 실제로 모든 기업들,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모든 범용성을 가진 칩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동영상에 대한 AI를 가진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서칭을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곳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소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 TPU라는 것이 지금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보자면 GPU라는 것은 원래 이 멀티에 능한 만능 일꾼이에요. 방금 전처럼 호텔 주방장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만능 요리사라는 얘기겠죠. 자, 원래는 이 GPU가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에요.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칩이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AI로 범용성이 장점이다 라는 것에 핵심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TPU는 어떤 것이냐면 AI만을 위한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모든 범용성을 다 내려놓고 그냥 AI 하나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글이 바로 그 딥러닝 전용으로 설계된 TPU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시장에서는 GPU보다 TPU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PU가 왜 이렇게 부각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AI가 모든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TPU는 AI의 전용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는 병렬연산과 행렬연산이라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AI 기술은 행렬연산이라는 한 가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전용 공장처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로 그 TPU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뒷페이지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어요. GPU 대비했을 때 같은 것에 대한 지식을 학습을 한다면은 TPU는 무려 3배에서 10배 가까이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I 비용을 확 줄여줄 수 있는데 이 서버 비용이나 바로 전기 비용을 엄청나게 낮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AI 기업들은 항상 뭔가를 건설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죠.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면서 거기에 탑재되는 GPU, 즉 여기에 대한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GPU 한 장의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 하나의 AI에 대한 활동만을 할 건데 굳이 범용성을 가진 비싼 칩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절감이 핵심인 AI 기업들에게는 TPU는 엄청난 기술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특히나 초거대 모델, 특히 LLM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현재 시대, 이 LLM 시대의 핵심 칩으로서 TPU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는 AI만 생각한다면, 반도체만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GPU가 떠오르고 여기에 대한 HBM이나 D램이나 이런 칩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결정은 엔비디아였죠. 자,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TPU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GPU는 끝난 건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TPU와 GPU,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만 공략을 해야 된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GPU는 뭔가 끝난 것 같고 TPU를 좀 공략을 해야 될까?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당연히 아닙니다. 자, TPU랑 GPU는 모두 다 함께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GPU는 AI 계산의 기본기라고 보시면 돼요. TPU는 전체적인 것을 다 못하지만 우리가 특정 지에서 딱 하나만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스럽게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TPU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GPT나 이런 기본적인 서칭을 하는 기본적인 AI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게는 TPU보다는 GPU가 조금 더 활용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AI 모델은 GPU의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AI뿐만 아니라 이 GPU는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동영상, 자율주행, 로보틱스, 흔히 우리가 지금 기술주로 불리우는 그런 기술들이 모두 다 이 산업 전반에 지배하는 GPU의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LLM 경쟁, 특히나 GPU의 수요를 폭발하고 있다. 특히나 요즘 AI 기업들은 AI 자체를 스스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온프로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무언가를 우리가 주력으로 운영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GPU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TPU가 뜨네. GPU 막 이제 정리를 하고 TPU만 봐야겠다가 아니라 TPU와 GPU를 서로 함께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 증시에서도 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TPU, 하루는 GPU. 서로 시소 싸움을 하듯이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지어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최인정 캐스터가 함께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여드렸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키워드들도 많이 얘기를 할 거지만 이 키워드들에서 차트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차트 안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주가의 길을 알려주는 황금선이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자, 이 황금선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안전하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항상 뭘 챙겨가죠? 지도를 챙겨가잖아요. 물론 지도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완전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왜?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지도에 대해서도 이 이정표가 달라붙게 되는데 올바르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라는 얘기예요. 차트 안에서도 그 이정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정표가 지금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된다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황금선 위로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이정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상승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다시 바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일단 기존까지 봤을 때 황금선 밑에 캔들들이 움직이고 있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 채 꾸준하게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준 시점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차트는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GPU 기반, HBM 기반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TPU든 GPU든 삼성전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수혜를 받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이 차트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언제냐면 2024년도 하반기 때죠. 기존에는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안착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황금선 밑으로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황금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표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안전한 길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추가적 상승하면서 확신의 이정표가 한 번 더 뜨게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까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황금선의 기존 주가는 4만 원대에 있었더라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15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스페타시스는 TPO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 시장에서 분석이 되면서 기대감이 오르고 꾸준하게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10월 24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보물지도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리노공업인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때였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움직임도 없고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기업은 뭔가 반도체로서의 수혜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했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기업에 대한 실적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전체적인 재료도 한번 풀어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박스권 횡보를 탈출하고 주가가 우상향을 보였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황금선 위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두 번째 키워드를 포함해서 뒤에는 2부 교육 때도 황금선과 이정표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황금선과 이정표는 이 대표적인 테마주들이나 업종주들의 이 대장주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내가 고수익률을 기록하고 싶거나 안정적인 대장주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황금선과 이정표를 꼭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브리핑 시작해보고 왔고요. 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네이버 이야기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이버가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죠. 바로 두나무와의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융합의 핵심 키워드는 AI와 블록체인의 결합도 되겠죠. 그런데 합병 날에 예상하지 못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바로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 이 해킹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들리더라고요. 자, 이러한 해킹 이슈 저희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가이드? 아시겠지만 사실 기술이 개발되고 이 미래 시대에 있는 특수 기술들이 계속 개발, 특히나 뭐 자율주행,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면 바로 보안의 문제예요.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통신사들 해킹 사태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해킹 사태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보안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번에 해킹 사태가 있더라도 만약에 합병 이후로도 꾸준하게 보안에 대한 기술에 신경을 쓴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잠재워질 이슈가 아닌가라고 또 정리를 좀 살짝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네이버와 두나무에 대한 합병 이슈를 통해서 어떤 테마가 수혜를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AI와 블록체인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따지면 요즘 시대에서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AI 기업이다. 자,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는 방금 업비트를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바로 업비트, 두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블록체인에 대한 연관성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 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서로 부족한 퍼즐 조각을 채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의 돈 관리와 그리고 그 돈의 증명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네이버가 가장 잘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에 이 네이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네이버는 사람을 모으는 기술을, 이 모으는 환경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두나무는 뭘 잘해요? 돈의 흐름을, 돈의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한국판 웹3 생태계의 시작, 이 두 개의 기업이 결합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둘이 왜 만나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지금부터 함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흔히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에 특정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차를 타고. 근데 특정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건데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다면 뭐 국내 도로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을 많이 이용해요?
고속도로를 이용하죠. 고속도로를 우리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톨게이트는 뭘 하죠?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들어가고 나올 때 지불을 하는 게 있죠. 바로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톨게이트가 있는 구간에 직접 정차를 해서 여기에 대한 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톨게이트, 지금의 이 두나무 말 그대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결합이 되게 된다면 이동을 할 때 톨게이트 때도 멈추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비용이 지불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AI와 블록체인에 대한 결합의 중요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자, 왜 만나야 할까요? 미래 AI 시대에 있어서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는 바로 필수적인 인프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장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I 에이전트가 자동 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물품을 뭘 사거나 구독을 할 때 어디 특정을 가게를 가서 사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을 방문해서 구독을 하진 않잖아요. 다 온라인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구독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카드를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더 편리성을 가지기 위해선 바로 코인 지갑들을 많이 활용하죠. 근데 그 코인 지갑을 통해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리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 구조가 혁신이 되더라. 아시겠지만 뭐 웹툰, 웹소설 모두 다 뭐가 붙어요? 웹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말 그대로 디지털, 즉 인터넷상에서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꾸준하게 배포를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폐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을 꾸준하게 더 늘려갈 수가 있다. 왜? 컨텐츠 생태계를 가장 잘 만드는 건 누굴까요? 바로 네이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 구조의 혁신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글로벌 송금 결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업비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좀 간단하게 봤지만 업비트의 장점은 사실 거래량만 따지고 본다면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은 이 가상화폐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송금 결제 시장까지 함께 장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코인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 뭘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뒤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디지털 달러라는 거예요. 항상 1달러 근처에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코인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코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코인들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코인들에 대한 가격 변동성 어떻죠? 하루 만에 10%가 오를 수도 있고 20%가 오를 수도 있고 뭐 하루 만에 100%가 오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코인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 원화와 달러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를 하거나 구독을 할 때 변동성이 심한 코인들에 대한 기반으로 이 코인을 지불하게 된다면 어떨 때는 싸게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에 이 결제가 편리해지기 위함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자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떠한 기술들을 또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얘기만 해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규제와 논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코인 변동성을 본다면 규제와 논의, 즉 법규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이 제도화를 논의를 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코인에 대한 변동성까지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기업인 것 같아요. 요즘 소통창구에서도 보면은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이버도 주가 차트를 보면 황금선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황금선과 이정표를 잘 아신다면 그리고 저한테 배워가신다면 이 네이버에 대한 공략 타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기존까지는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어요. 이정표가 없는 상태로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이정표가 나타나긴 했지만 황금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에서 올라탔고 그 황금선 위에 이정표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네이버의 주가는 17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무려 70% 가까운 30만 원에 넘는 이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죠.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횡보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황금선을 배워가신다면 이 구간에 대한 공략 타점을 스스로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NHN KCP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선과 이정표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종목인데 자, 기존에는 이 황금선 밑에서 계속 꾸준하게 우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확하게 이 황금선과 이정표에 안착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8,000원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꾸준한 상승 이후 29,900원까지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안정적인 공략들을 하고 싶다면 이 차트 안의 흐름, 황금선을 꼭 배워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보물지도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기존까지는 황금선 아래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었고 이 종목은 지금의 시점에서 황금선 3,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무려 100%가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승 이후 다시 내려오고 있죠. 자,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바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황금선 위에 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황금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할 희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고 이 보물지도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황금선과 이정표 함께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이호영 MC에게 받아보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핵심 키워드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된 눈여겨볼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선물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에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질 테고요.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기회에 만나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입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의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정리하고 금방 돌아옵니다.